여러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딱 되기만 하면 새 아파트 열쇠가 자동으로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라는 건요, 비유하자면 기차역 승강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입장권 정도에 불과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진짜 탑승권, 즉 분양권을 손에 딱 쥐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 곳곳에 숨어있는 살벌한 법적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정비 사업의 세계를 파헤쳐 볼 건데요. 수억, 아니 수십억 원이 오가는 이 판에서 사소한 절차적 실수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례들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5개의 산을 짚어볼까요? 첫째, 분양권과 조합원 지위의 차이. 둘째,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분양 신청 절차.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전자산 평가. 넷째, 상가 조합원의 동의 요건. 마지막으로 최근 대법원은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굵직한 흐름까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지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처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들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조합원 딱지, 그러니까 지위를 사고 파는 게 엄청 깐깐하게 막혀 있습니다. 자칫 잘못 사면 아예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조차 못 얻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숨막히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라는 점입니다. 둘 다 꽉 채워야 해요. 또 다른 예외는 조합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놓고 3년 내에 첫 쌈을 못 떴거나 착공을 했는데 3년 내에 건물을 다 못 올렸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깐깐한 조건들이 바로 그 규제밭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생명줄이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양 신청 기간이 왔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요. 애초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아예 안 한 사람, 그리고 일단 신청은 넣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철회해버린 사람. 이 두 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파트 받을 권리 싹 날아갑니다. 바로 그 즉시 현금 청산 대상자로 신분이 강등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현금만 받고 이 사업판에서 강제로 짐 싸서 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함 분양 신청 절차. 사실 실무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지고 위법 사례가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분양 신청 절차는요, 진짜 비유하자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막차 출발 안내 방송 같은 겁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머니 사정을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무조건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고지해야 하는 필수 항목 3가지. 첫째, 내 예전 집이나 땅, 즉 종전자산 평가액이 얼마인지. 둘째, 그래서 새 아파트 받으려면 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그 분담금 추산액. 셋째, 구체적인 분양 신청 기각입니다. 이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주어지는데요. 만약 이 3가지 정보 중 하나라도 슬쩍 빼먹었다? 그 통지는 그냥 휴지 조각, 법적으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진짜 실무자분들 등골이 서늘해지는 리스크 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이 통지문을 도대체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죠? 정답은 무조건 등기 우편입니다. 일반 우편은요, 조합에서 보냈다는 것만 알지 그 조합원이 진짜로 받았는지 입증을 못하거든요. 만약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됐다. 그럼 조합 표준정관에 따라서 1번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는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해요. 근데 조합이 조합원의 최신 등기부 주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절차를 대충대충 넘겼다. 어떻게 될까요?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한 걸로 간주돼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 피땀 흘려 쌓아놓은 관리처분 계획 전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아주 재앙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죠. 다음 3번째 주제 짚어볼게요. 종전자산 평가 쟁점. 내 헌집 가격 도대체 언제 기준으로 매길 것인가? 참 예민하고 말 많은 문제죠.
이 종전자산 평가라는 게 진짜 조합원들끼리 피 터지는 전쟁터거든요. 내 낡은 빌라가 얼마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그 기준일이 대체 언제인지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힌 논리로 정리를 딱 해줬습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절대적인 가격표가 아니라 그냥 조합원들끼리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기 위한 상대적인 비율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가 중간에 바뀌어서 평가 시점이 옛날 최초 인가일로 묶였다고 내 재산이 너무 똥값됐다고 억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게 낮아지면 남들 자산 평가액도 다 같이 낮아지거든요. 결국 전체 피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갈 피자 조각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초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상가조합원의 동의 요건입니다. 상가 가진 분들도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엄청 궁금해하시죠?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아파트 주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가 주인분들도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상가 조합원이 나 상가 말고 그냥 주택, 아파트 주쇼 하려면요. 법적으로 이른바 추산액 비율이라는 걸 1 이하로 낮춰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바꾸려면 다른 조합원들 동의를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이거 사업비 1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와라 이랬습니다. 근데 최근 고등법원에서 폭탄이 하나 터졌죠. 아니지. 상가한테 아파트 주도록 비율 낮추는 건 조합원 100% 전원 동의 받아야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그 이후에 다른 고등법원에서는 에이 그냥 과반수나 3분의 2면 충분하지 하고 또 뒤집고요. 법원끼리도 이렇게 말이 엇갈리니까 이 동의 요건 쟁점은 아직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상가 감정 평가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인데요. 상가 소유자분들은 자기들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쳐달라고 자기네가 직접 추천한 평가업체를 고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조합 측이 고른 평가액이랑 상가 측이 고른 평가액 차이가 10% 이상 훌쩍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이거 한국부동산원에 징계 신청 들어갈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요, 평가사들이 이 무서운 페널티를 피하려고 알아서 눈치껏 평가 격차를 10% 안쪽으로 줄여서 맞추려는 경향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최근 대법원의 해석 경향,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쪼가리, 즉 형식을 넘어선 실질적 진실을 본다. 요즘 대법원 판사님들이 분양권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그 트렌드가 진짜 흥미롭거든요. 그냥 서류상에 적힌 이름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재산권의 실질적인 팩트가 뭔지를 깐깐하게 파헤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 가족, 즉 한 세대가 구역 안에 집 2채, 땅 3개 이렇게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칠게요. 그럼 분양권 몇 개 나올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딱 1개입니다. 이게 그 유명하고 무시무시한 1세대 1주택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실제를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최근 판례가 만들어낸 엄청난 법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종이 문서보다 실질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용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는 완벽하게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한 세대였어요. 근데 현실은 며느리는 무려 11년 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합은 당연히 등본 서류만 딱 보고 한 세대네? 분양권 1개만 줍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니 주민등록 서류가 뭐가 중요하냐? 실제로 같이 살면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각자 독립된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 라며 며느리의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종이 서류보다 진짜 팩트, 거주 현실을 훨씬 더 우선시한 아주 혁신적인 판결이죠. 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좀 어려운 법적 개념도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면 여러 명이 땅 하나를 같이 소유한 걸로, 즉 공유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담장 딱 쳐놓고 수십 년 동안 여긴 내 땅, 저긴 네 땅 아주 명확하게 나눠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서류에는 하나로 묶여 있어도 현실에서 그렇게 오래 따로따로 썼으면 각자에게 별도의 개별 분양권 인정해 줄게 하는 겁니다. 종이 위에 그어진 먹물선보다 현실의 땅 위에 세워진 진짜 담벼락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정비사업구역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순항 중이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무지나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차적 지뢰받음 위에 위태롭게 서 계신가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마련한 소중한 재산권, 그리고 그토록 바라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진짜로 안전하게 지켜내시려면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조합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당장 내일이라도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속이 뻥 뚫리는 명쾌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